네, 방송 언어 7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2부는 끝났고 3부 정확한 문어합법과 미디어 언어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115쪽이고요. 강의 자료는 6쪽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1차시, 2차시와는 달리 3차시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재미있게 느낄 만한 그런 부분인데요. 요새 지금 특히 이제 매체 언어, 미디어 언어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자막에 관해서 자막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때문에 자막이냐 더빙이냐 사실 이제 기생충부터 나왔던 얘기죠. 봉준호 감독이 이제 유명한 얘기를 했죠. 그 1인치의 자막만 극복하면 아주 많은 그 다양한 그런 어떤 좋은 작품을 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나오겠지만, 원래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이 뭐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한국 대중문화의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문화의, 우리 대중문화의 그런 어떤 큰 뿌리가 되는 미국 문화고요. 미국의 대중문화고, 그리고 그 시장이 가장 큰 곳입니다. 가장 큰 곳이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받고, 이제 사실 그래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제 고급스럽게 더 잘 만들어지고 양질의 그런 어떤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특히 이제 북미권에 잘 수용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친숙한 부분도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대중문화의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이 그런 어떤 미국 대중문화의 어떤 그런 시스템과 많이 닮아 있다 보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원래는 자막을 아니고 더빙을 보는 게 한 70~80%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아마 선생님이 다음 1학기 하는 그 한류어 언어에는 또 오징어 게임이 또 추가될 것 같고, 또 뭐 향후 그 잠깐 사이에 얼마나 더 다양한 컨텐츠들이 각광을 받을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마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뉴스에서도 소개가 됐는데 그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더빙보다 자막을 선호한다. 그게 더 낫다. 그러면서 특히 더빙 번역이나 자막 번역에 대해서, 더빙의 경우에는 연기가 뭐 좀 좋지 않다. 이런 견해가 있는 반면, 자막의 경우에는 번역이 잘못됐다. 등등 참 격세지감을 느낄 만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한국어 자막과 한국 배우들의 그 연기를 더빙 배우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시청층의 의견은 참 어찌 보면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거기에 편승해서 한국어는 정말 국어학자들은 정말 감사함을 느껴야 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막과 더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암암리에 최근에 다들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자막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90년대 이후에 자막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됐어요. 과거에도 자막은 있었습니다. 대한니우스라고 하죠. 대한뉴스 시절, 극장에나 가야 뭘 하나 볼 수 있던 그 시절에도 자막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히 그 90년대 이후, 특히 지금 21세기의 그 자막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컨텐츠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죠. 요즘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얼굴형 자막이라는 거 알아요? 얼굴형 자막이 뭐냐면, 감탄사 와 할 때, 예를 들면 선생님 얼굴에 옆에다 이렇게 모음 아를 붙이니까 동그라미 이응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얼굴형 자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막에서 쓰면서 을씨년 이렇게 써요. 사실 을씨년은 그렇게 자립적으로 쓰지 않는데, 그러면서 자립적인 기능을 갖게 한다든지 그것이 규범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굉장히 자막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막의 가장 극단적인 예라고 하는 것이 그 만화의 말풍선식 자막.
드라마 같은 데서 그걸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자막이 이제 극대화되는. 사실 따지고 보면 자막이라고 하는 것은 문어적인 문어잖아요. 문어인데 이것이 굉장히 어떤 구어 상황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문어라고 하는 것이 시각적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다든가 이랬을 때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는, 규범성의 관점에서 파급력이 크다는 그런 또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이 특히 규범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주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강의 자료 6쪽 한번 정리한 것을 함께 보도록 하죠. 자막의 기능과 미디어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의 본질은 문어 화법에 해당하지만 구어 화법과 문어 화법을 넘나들어서 구어 화법을 교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상이다. 뭘 교정하느냐? 물론 잘못된 표현을 전달하는 것을 선생님이 조금 전에 강조를 하긴 했으면 최근에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선생님도 좋아하는 MC니까 디스하는 건 아니고 강호동 씨가 막 얘기를 해요. 방언하자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의 표현 뭐들을 오히려 재미있게 머선 일이고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처음에 자막은 그런 것들을 발음이 좀 부정확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그런 발음 교육을 받은 아나운서들을 제외하고는 하다못해 교수들조차도, 선생님조차도 이런 그 발음과 관련되는 강의를 하면서도 정확한 발음을 늘 할 수는 없거든요. 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능도 했어요. 그런 기능도 하다 지금은 약간 역기능도, 순기능을 벗어나서 역기능도 생기긴 하죠. 자막은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주세요. 강의 자료. 단순히 문자 언어로서 음성 언어의 보충적인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진행자로서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갈 뿐만 아니라 잘못된 발음이나 표기를 정정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좋은 순기능인데, 역기능으로는 비속어라든지 또 유행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자막의 네 가지 기능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자막의 네 가지 기능에는 음성 언어 전달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진행의 적극적 수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발화오류를 수정하는 그런 기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제 우리가 지금 115페이지서부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해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교재 115쪽을 보면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116쪽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교재 116쪽을 한번 살펴보면 외국어를 번역한다든지 부정확한 발음을 전달한다든지 환경적인 요인을 좀 부각시켜서 진행자의 역할을 한다든지 요점을 정리한다든지 뭐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자막의 네 가지 기능, 지금 일단은 자막이 가지고 있는 아주 순기능적인 그런 역할들을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준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일단 음성 언어 한계를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음성 언어 전달의 한계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느냐 살펴보면 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116페이지와 관련되는 거죠. 116페이지. 네, 7쪽이고요. 교재 116쪽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음성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이 네 가지 세부 항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어를 번역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는 외국 노래의 가사를 번역하거나 외국인의 말을 번역하는 등의 기능을 자막이 담당하는 경우다. 이건 영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케이팝 가수뿐 아니라 뭐 에드 시에런의 노래가 나왔을 때 한국어 번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성어로 전달에 있어서 부정확한 발음을 극복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는 발음 속도가 빨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 상황이나 출연자의 부정확한 발음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능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속성에 따라서 좀 되게 전문적인 개념이나 용어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어들은 발화 실수를 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용어를 설명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거는 뒤에 4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이 안에서도 좀 뭐랄까 전문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밑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나씩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자막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죠. 자막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때요? 이어폰이 없을 경우에는 뭐 이어폰 없이 그냥 음소거를 하고 자막만을 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자, 세 번째는 환경적인 제한 때문에 생기는 요인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마이크에서 멀리 떨어지는 사람, 떨어진 소리라든지 아주 작은 말소리, 또 출연자들의 예능 프로에서 오디오가 겹친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연자들이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오디오가 겹쳐서 소리가 좀 잘 못 들리게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막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막을 통한 요약 정리를 통해 내용 파악이 힘든 대사를 도식이나 표로 표현함으로써 일목요연하게 시청자들하고 빠른 이해를 하도록, 특히 교양 프로그램, 역사 프로그램, 과학 프로그램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하고, 뉴스에서도 굉장히 이 자막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죠. 뉴스만큼 새로운 용어나 민감한 그런 유행과 관련되는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 특히 이제 자막을 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1, 2, 3, 4는 모두 굉장히 이제 순기능적인 아주 좋은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자막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비속어라든지 예를 들면 국어에 사용해서 비문법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서늘은 의태어로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서늘 한다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살랑살랑은 원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근을 끊어내서 쓴다든지 유행어나 비속어를 굉장히 많이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물론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머선 1, 2, 9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밌고 선생님도 되게 참신하고 좋다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규범의 관점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제 나쁘다라고 생각은 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혹 욕설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자막으로 등장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공중파 같은 경우는 TV, 특히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도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약간 걸러지지 않았다는 걸 애들이 알아요. 애들이 아는데 이제 공중파의 무게라고 하는 게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검증 작업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서 맨절 자막의 4가지 기능 가운데 두 번째, 프로그램 진행의 적극적 수단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도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의 새로운 수단이 된다. 그래서 자막의 두 번째 기능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프로그램 진행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점이다. 이것은 자막이 단순히 문자 언어로서의 음성 언어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굉장히 적극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막은 아주 중요한 장면 전환의 기능을 하죠. 우리가 장면 전환이라고 하면 가장 고전적인 장면 전환은 뭘까요? 영국에서의 암전입니다. 암전이네요. 국문과에서는 한 11월, 12월 작년에는 못했는데 국문인의 밤이라는 것을 늘 합니다. 인문대에서는 그런 거 좀 많이 하죠. 그래서 국문인의 밤이라는 걸 하고 좀 굉장히 큰 행사고 전학년이 다 모이고,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그 국문과에서 국문인의 밤에서 가장 큰 행사가 뭐냐면 연극을 해요. 뭐 국문과 하면 원래 연극 아니겠습니까? 연극영화과라고, 그러니까 국문과의 범주가 과거에는 훨씬 더 커버하는 영역이 컸어요. 그러니까 언론 쪽,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연극, 영화 이런 쪽과 다 관련이 있었죠. 관련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하위 분야로 좀 많이 세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암전이에요. 그래서 깜깜해지는 거죠. 그러면 국문과에서 국문인의 밤을 하면 깜깜해졌지만 앞에서 우리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누리가 누비엔토골에서 하는데 그래서 막 짐 치우고 막 그런 게 보여요. 어쨌든 그 암전을 통해서 이제 뭐 전문 연극인들하고는 다르지, 연극할 때 어때, 막 그때는 이제 암전도 되지만 무대 장치가 뭐 돌면서 바뀌기도 하고 장면 전환이 되는 거죠. 장면 전환에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코너에 전환, 사건 진행 장소나 시간의 확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뭐 런닝맨을 보는데 장소를 이동했을 때는 자막 하나로 뭐 예를 들면 붕 이러면서 딱 해도 굳이 저희가 어디로 왔고 어떻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지 못했던 과거에 70년대 선생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억했던 7, 80년대는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이나 화면의 내용을 설명하는 기능이 있다. 당연하죠. 화면으로 분간하기 힘든 복잡한 상황이라든지 작은 소품, 그다음에 출연자들이 말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충한다든지 용어를 풀어준다든지 화면 내용의 말 대신 자막으로 처리하는 등. 네. 그래서 이 자막에는 단순하게 문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되죠. 분석표, 통계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것도 전반적으로 자막의 범주 안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 장치, 프로그램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능을 통해서 말소리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영상과 배경음악을 통해 느낌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자막이 새로운 연출 기법의 하나로까지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간혹 보면 자막이 너무 재밌고 웃기고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순기능을 살리면서 역효과가 나지 않는 그 선을 넘는 것들, 그게 또 편집, 악마의 편집도 있지만 훌륭한 편집도 굉장히 많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막의 중요한 그 기능은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이 됩니다.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입니다. 네. 지금 8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막의 세 번째 기능은 추가적인 정보 제공인데 이 기능도 다시 4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첫째, 흥미, 관심의 유지 증폭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라든지 색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다 공감을 하잖아요.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 재치 있는 말이나 재미 유발 장면을 다시 자막으로 표출하여 흥미를 배가하는 경우 의성의태어로 소리나 모습을 처리하고 한자를 사용하는 등, 한자를 영어 한자도 일부러 사용을 하는 거죠. 못 알아보게끔 일부러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 세대가 한자에 약하니까. 색다른 이미지를 이용해서 진행의 정체 장면에서의,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진행이 좀 뭔가 정체되고 약간 밋밋할 때 그 공백 메우기를 통한, 이때 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뭔가 화면만으로는 밍밍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공백을 메워서 아주 색다른 관심 유도를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 여러분들 특히 방송 프로그램 때 채널을 돌리면 안 되잖아요. 채널을 돌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저 클리프 행어라고 한다면서요. 그 K-드라마는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순간 팍 끊어버려. 여러분들 다 알죠? 제일 짜증나는 그 순간. 그래서 그런 것들의 효과에 자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재미있는 오락 프로, 예능 프로 보다가도 딴 데 재밌는 거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잡아채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소리의 시각적 반복 기능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내용을 강조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고조시키고, 세 번째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자막을 통해 시각화하는 기능을 들 수 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뭐 런닝맨이나 이런 거에 보면 앞에서 막 유재석이 진행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이광수와 뭐 예를 들면 뭐 양세찬이 서로 쥐뜯고 발로 찬다든지 뒤에 구석이에요. 구석인데 그게 보이는데 거기에 자막을 넣어서 뭐 둘이 지금 뭐 하는 건지 뭐 뒤에서 또 쇼를 하는지 그러면 어때요? 앞에 진행도 보게 되지만 그것도 보게 되면서 더 재미있는 쟤들은 구석에서도 저러네 하는 또 다른 재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잘 안 보이는 그 구석진 부분을 자막을 통해 시각하고 출연자의 감정이나 행동의 미묘한 변화를 자막으로 시각하고 화면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심리 상태를 그야말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청자와의 교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누가 시무룩하다 그럼 전체를 볼 때 나는 절대로 볼 수 없는데 왜 시무룩하지? 뭐 이러면서 살펴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제작자의 의견 표출 기능이 있는데 이는 제작진의 의도를 표출하고 시청자들이 가질 법한 생각을 대변하며 출연자의 말이나 행위를 자막으로 평가하는 등의 기능을 자막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다. 뭐 예를 들면 뭐 하면은 자꾸 런닝맨 얘기해서 뭐 하지만 선생님 뭐 보는 게 많지 않아서 뭐 깡깡이다. 사실 이제 깡깡이 영어. 이게 사실 이제 좀 비속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나도 보면서 웃기는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굉장히 희화화시키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시사 프로에서는 사실 이래서 시사 프로는 자막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그 시사 프로를 던지는 연출진의 어떤 의도를 이끌어내고 공감을 얻어내고 보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연출자의 의도는 자기의 연출의 의도를 동의받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거듭 말하지만 문자 언어가 갖는 시각적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말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오랄 랭귀지 속에 녹이니까 더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막 언어의 네 번째 이제 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발화 오류의 수정입니다. 발화 오류의 수정은 뭐 당연하죠. 예를 들면 잘못 말한 것을 고쳐준다든지 사투리 표현을 표준말로 바꿔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마지막 기능으로 오류 수정의 기능을 들 수 있다. 발화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자막으로 정정하는 역할. 예를 들면 녹화를 하거나 생방송은 더더욱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생방송은 자막도 사실 입히기가 어렵죠. 녹화 방송의 경우에는 촬영을 하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여러 가지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비속어 썼으면은 뭐 그림 자막도 넣고 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면서 오류를 자막을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생략된 말은 자막으로 보충하고 사투리를 표준말로 바꾸고 부적절한 표현을 적절한 표현으로 정정하고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구어화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문어화법의 방식으로 수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막은 분명히 문어화법이지만 구어적인 속성을 동시에 반영한 아주 독특한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연수문제는 역시 시험에 안 나오면 계속 말합니다. 그래도 아마 기말고사 즈음에는 꼭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연습문제를 보면 이제 아마 익숙한 그런 그 연예인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지, 음성 언어는 고기를 처먹고 자막은 고기를 구워 먹고로 바꿨다든지, 123페이지에 가보면 음성 언어는 검은색 나시 그랬는데 자막으로 검은색 민소매로 고쳐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밑에는 보충 자료. 아까 조금 전에 뭐 오징어 게임 선생님 아직 못 봤어요. 집에 넷플릭스가 없어가지고 돈이 아까워. TV도 잘 못 보는데 아니면 또 그거 저기 신청해 놓고 나면 주구장창 영화만 보면
정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실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데, 보충 자료로 OTT 시대의 더빙과 자막, 이제 OTT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셋톱박스 아마 다 선생님 지금 BTV 옛날에 스카이라이프 보다가 그렇게 하는 그 셋톱박스를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셋톱박스를 넘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공중파라고 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뭐 한국으로 치면 MBC, KBS, 뭐 SBS도 80년대 민영 방송으로 처음 나온 거, 문화 방송은 공영과 민영의 중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KBS는 국영이고요. 네, 그래서 이 OTT 서비스는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됐죠. 집에 많이 있다 보니. 네.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기에 셋톱박스를 통해 케이블 또는 위성 방송 서비스를 우리가 종합편성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죠. 의미했는데, 광대역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발달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해지니까 이제 아마 우리 아들도, 내가 늘 말하지만 18학번 우리 아들도 TV를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TV를 거의 안 보고 그 친구가 보는 게 런닝맨 1박 2일, 그 다음에 뭐죠? 대탈출.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봅니다. 그래서 대탈출도 선생님 아들이 좋아해서 같이 남편하고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재밌더라고요. 아주 뭐 거의 영화 수준이던데. 어쨌든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 세대는 손안의 TV가 되는 것 같아요. 손안의 TV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다양한 그런 그 OTT 서비스가 확장되었고, 뭐 여러분이 방금 내가 말한 넷플릭스, 훌루, 유튜브, 뭐 국내는 뭐 푸크, 옥수수, 뭐 최근에 뭐 웨이브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뭐 아마존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디즈니, 이들도 다 OTT 서비스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확장을 하느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OTT 서비스가 처음에는 단순히 만들어진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당장 넷플릭스가 제작을 한 오징어 게임이나 뭐 그 전에 킹덤이나 이런 것들이 큰 유행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동영상 제작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선생님 부모님 세대, 이제 그 8, 90대 세대 분들은 종편은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종편은 이제 그분들이 한 50대 이때니까 그거는 이제 커버가 되는데, 이제 이런 새로운 문물들을 접하시기는 이제 힘들어져서, 그래서 요즘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양질의 유튜브를 보시는 거는 정신 건강에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눈이 나빠지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만, 사실 이제 새로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10대 때는 막 아이돌 좋아하지만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 한류원을 그냥 좋아하는 아이돌도 별로 없어.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점점 이제 막 열광까지는 안 하게 되죠.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래서 새로운 이제 영상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영상 제작을 해서 초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봤을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선생님은 보지는 못했는데 아주 유명한 하우스 카드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게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TV 똑같죠. 거기도 ABC나 NBC가 있잖아요. 미국에 공중파 방송이 있는데, 거기가 아닌 자체 콘텐츠 제작인 넷플릭스의 하우스 카드가 에미상으로 노미네이트 되고 이제 상을 받게 됐어요. 최근에는 그 에미상이 이런 어떤 그 프리미엄 동영상으로 제작된 OTT 서비스의 여러 가지 작품들로 에미상은 TV 프로그램에 주는 거잖아요. 많이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설레발을 치면서 오징어 게임을 주네만에 하는데, 사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예를 들면 뭐 BTS의 경우에도 정말 대단하긴 대단한데, 이제 그 차트나 이런 것들에서 그 라디오 수치를 안 주는 이유는 자국 내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제 견뎌내기 힘드니까, 옳은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뭐 어찌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대단한 것은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보다 더 잘 알겠지만, 그 네이버, 다음 카카오, 웹드라마,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TV 캐스트 등등.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웹드라마 촬영을 한다고 해서 장소대요 비용 받고 네, 재정 충당하려고 뭐 이렇게 해주기도 했는데 정작 교수님들은 웹드라마 뭐 웹툰도 제 웹툰 세대가 아니에요. 만화는 좋아했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수업의 마지막 자막이냐 더빙이냐 조금 전에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자막으로 봐야 그 사람들은 드라마라고 안 하고 TV 쇼라고 하더라고요. 자막으로 봐서 배우들의 연기를 봐야 한국어로 들어야 이 TV 쇼는 진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야 이거 뭐냐 뭐 2년 전 봉준호 때랑은 또 다르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자막과 더빙에는 일장일단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더빙이냐 자막이냐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막은 오리지널 컨텐츠를 그대로 전달하는 장점이 있고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배우의 연기를 그대로 즐길 수가 있죠. 더빙의 경우에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훼손한다는 평가는 있지만 잘된 더빙의 경우에는 훨씬 몰입도가 높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경우 우리 뭐 디즈니 만화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만화들은 대개의 경우 더빙판과 자막판이 그 멀티플렉스에 가면 있죠. 어른도 만화 좋아하면 그때는 자막 보기 싫잖아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갈 때 나도 우리 아들이 어릴 때는 더빙판을 보러 갔었으니까요. 더빙은 근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요. 일단 인건비가 배우가 들어오잖아요. 배우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캐릭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용이 10배 정도 이상의 제작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대 소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의 경우에 넷플릭스의 이제 그 본사인 그곳 미국 분들은 70~80%가 더빙 버전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문맹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랑 틀려요. 네,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막 버전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어 제일 공부 안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어는 갑자기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뭐 유럽뿐 아니라 그래서 뭐 앞으로 한국어 교육 수요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앞으로 정치권이 잘못해서 꼬꾸라지지 않는 한 꽤 크지 않을까. 문화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 그리고 K-드라마나 무비는 예능 프로그램까지도 막 수출이 많이 됐죠. 뭐 너목바라든지 뭐 그 뭐죠 복면가왕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막과 더빙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리랑 TV라든지 한국 콘텐츠 진흥원 같은 이런 한류 그런 콘텐츠와 관련되는 그런 어떤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한국어와 해당 외국어의 번역은 되게 수입하는 나라의 전문 업체가 맡았어요.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어도 잘하고 예를 들면 뭐 이집트 사람이면 이집트는 아랍어를 쓰는데 아랍어도 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해당 언어의 버전으로 번역하여 수출하기도 하는데 한류 확산의 정책의 일환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 투자가 90년대 후반부터 있어가지고 오늘날에 이른 것이고 도중에 뭐 약간 주춤했던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계속 확산되고 있었어요. 확산되고 있었고 뭐 그래서 아리랑 TV 여기 한국 콘텐츠 진흥원은 안 썼는데 저쪽에 전주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팀이 따로 있어서 더빙을 할 건 더빙과 제막 거의 뭐 요즘은 뭐 14개국의 뭐 자막 번역판은 당연하고요. 더빙은 상대적으로 메이저 랭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영어, 뭐 프랑스어, 뭐 그다음에 스페인어, 뭐 그다음에 뭐 독일어, 아랍어, 뭐 중국어. 근데 중국은 지금 한한령 때문에 중국하고는 거의 막혀 있어요. 뭐 여러분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으로 난리인데 중국만은 우리나라 장진호 여러분 알고 있죠? 저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일사후퇴 때 이제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잘못된 역사 왜곡을 하고 있어요. 역사 왜곡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거기에 지금 몰두해 있는 뭐 실제로는 뭐 불법 다운로드를 많이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네. 자, 그래서 자막의 중요성과 더불어 더빙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 네.
이 수업은 뭐 이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면 이제 8주차에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8주차에도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8주차에는 이제 교재 125쪽부터 8주차 강의 내용을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5쪽부터는 문어 화법의 언어 예절이라고 해서 이제 언어 예절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지요. 네, 수고했습니다. 8주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보는 사람들은 잘 보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